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김수영의 미술교실. 이번에는요, 좀 색다른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김수영의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라는 타이틀로 한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압구정동에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틀이 인생 70년 예술 50년 이렇게 그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작은 타이틀은 뭐냐고요? 색이 좋은 남자, 색을 쓰는 남자, 색에 미친 남자. 색, 그림쟁이가 좋아하는 색이죠. 뭐. 김수영의 미술교실 인생 70년 예술 50년 그 첫 번째 순서로요. 가장 존경하는 화가 제가 빈센트 반 고호. 뭐 책을 교보문고 가서 비싼 걸 주고 샀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게 원서예요. 미국에서 출판한 책인데 샀습니다. 무려 5만 원 돈 주고요. 이 안에 여기도 써 있긴 하지만 500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 500개나 있거든요. 제가 시리즈로 나가서 1, 2편에서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전부 다 기록해 놓긴 했는데 오늘 왜 고흐 이야기를 먼저 하냐, 김수영이 얘기한다면서 가장 존경하니까 그렇죠. 뭐. 가장 아름답게 살다, 짧고 굵게 살다 간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요, 185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에 태어났다가 1896년 37세로 죽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네덜란드 브라반트 지방의 준데르트 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사고요. 테오도로스 반 고호고요. 엄마는 안나 고르넬리. 목사 집안이니까 이제 그 좀 종교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 선교 활동을 처음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그 죽기 불과 한 10년 전에 그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그 고흐는 동생 테오라는 그 동생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물론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긴 했지만 그 동생이 그 많은 미술 재료를 다 대주고서 형 그림 좀 그려봐, 내가 팔아볼게. 동생이 이제 그 파리에 있는 화랑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그림을 못 팔아줬어. 안 팔리던가 봐요, 그 당시는. 그 당시만 해도 밀레이 고흐가 밀레의 수기를 보고 일생의 그 회고록을 보고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밀레의 그림은 리얼리티의 명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계열 그대로 아주 섬세한 터치까지 하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된 사진처럼 정밀하게 그리는 게 사실주의인데, 밀레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시작한 거가 이제 그 고흐잖아요. 그러는데 고흐는 뭐라 그럴까, 그림의 천재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나중에 참 고통이 와가지고 더욱 독특한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에만 보세요. 하늘에 막 그 굵은 터치로다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듯한 강렬한 터치가 보이잖아요. 원래 이제 그 루오나 그런 사람처럼 그 야수파적인 아주 굵은 터치, 아주 강렬한 터치, 그런 거에다가 인상파의 아주 부드러운 그 색 감각에 조화된, 게다가 또 사실적인 그림에서 약간 변형시킨 반투상에 가까운 그런 그림을 개척한 사람이 고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살았을 때 뭐 막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스페인도 가고 뭐 불란서도 가고 네덜란드, 영국, 뭐 여러 유럽 다니면서 이제 방황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착하여 그림을 그리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아르르 지방
불란서의 남쪽 지방일 겁니다. 아마 아르르의 여인들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아르르 지방에서 마지막 생을 장식했는데 월세 15프랑. 글쎄 제가 좀 저기 그걸 프랑을 한국화로 좀 바꿔서 계산했어야 되는데 15프랑의 작은 방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서 이제 위대한 역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림을 단 하나밖에 못 팔았어. 그것도 벨기에의 유화 전시회에서 고갱하고 같이 남미 그 타히티 섬에서 그 사람도 42살에 이제 은행 직원이었다가 이제 그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고호랑 고갱이랑 좀 만나서 좀 몇 개월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랬었어요. 고호랑 고갱이랑 벨기에의 유화 전시회에 출품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림이 팔린 거예요. 그 그림은 글쎄 그 사람이 보통 눈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샀어요. 그 그림이 제목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그림을 단 하나만 팔고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호가 죽기 전에 동생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 편지를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생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예요. 태호야, 사랑하는 동생아, 너는 늘 말해왔지만 너는 단순한 화상, 그림을 파는 화상이 아니다. 예술을 파는 그런 위대한 직업을 가진 동생이니까 내 그림 좀 팔아달라 이런 뜻인데, 너는 나를 통해서 직접 그림을 제작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그림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 내 그림들 나의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반쯤 묻혀버렸지. 그런 건 좋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너는 그림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파는 예술의 혼을 파는 그런 상인이니까 내 자부심을 잃지 말고 살기 바란다. 이런 뜻이었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1880년에 그림을 시작했다. 82년도에 원래 시작을 했어요. 동생 태호의 권유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90년도에 죽었으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8년 내지 9년 정도밖에 그림을 안 그렸죠. 그 살아있는 동안 860점의 유화와 1300개의 스케치를 그렸어요. 대단한 작가죠. 근데 그림을 하나밖에 못 팔았으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좁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도 누가 해주겠어요. 그 사람 생전에 창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1890년 1888년 12월 23일 날 그는 오른쪽 귀를 잘라가지고 그 사랑하는 창녀한테 그거를 봉지를 갖다 줍니다. 여자가 남자의 피가 흐르는 귀를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귀를 잘라서 저한테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에서도 그 사람을 뭐 빨리 없애라고 막 그 난리가 났어요. 경찰서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는 그거 잘린 그 이제 붕대를 감은 그림도 또 여러분 이제 제 작품 속에서 보셨겠죠. 인생 70년, 예술 50년을 이야기하면서 왜 고호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요. 우리 한국에 미대에 들어가는 인원이 1년에 아마 모르긴 하지만 몇만 명 될 거예요. 뭐 물론 저 디자인과, 산업미술과, 응용미술과, 조석과 뭐 이런 거 따져서 순수 회화과, 서양화, 동양화과를 따지면 뭐 몇 명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미술을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수만 명 되는데 미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순수
예술 순수화를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이 그 한국 미협에 뭐 만여 명의 그 회원이 있지만 정식 이 순수 미술만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두세 가지 직업 하면서 병설을 다 그 투잡으로 다 그림을 그리지 그림만 그려가지고 먹고 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제가 50년 이상 그림을 그리면서 오죽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간접적으로 느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제 그림을 제 사후에 얼마나 값이 올라갈 건가 아까 얘기했지만 불과 15프랑짜리 작은 방에서 그렸던 그림이 생전에는 하나도 못 팔고 죽어서 그래서 그림 한 점에 수천억 대 가는 그런 작품이 되니까 여러분 제 그림 지금 사놓으세요. 나중에 아파트 한 채 값 됩니다. 수천억이 될지 몰라요. 어쨌든 이게 뭐 농담이고요. 뭐 제 그림 팔아주면 뭐 싫다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미술가의 생은 춥고 배고프다는 그 고정관념을 리얼하게 더 절실하게 정말 피눈물 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고호를 이야기하는데요. 1890년 7월 27일 날 그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물론 정신병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37살까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죠. 860점의 유화, 1300개의 스케치를 그렸는데 단 하나밖에 못 그렸으니 그 사람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좋은 것 먹고 푸냐, 만난 것 먹고 푸냐, 좋은 옷 입고 푸냐. 양희은이 부르는 늙은 군인의 노래 내는 게 있습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나오죠.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그림쟁이 되어 한평생 살다 보니 쪽박밖에 없습니다. 1890년 7월 27일 빈센트 반 고흐는 그 작은 방에서 어떻게 권총을 구해가지고요. 아르리에 그 밀밭, 보리밭 있던 그 들판으로 나가서 가슴에다 총을 쏩니다. 자살을 하죠. 근데 안 죽었던가 봐요. 그 당시 뭐 권총 그 성능이 그렇게 안 좋았나? 어쨌든 피를 막 흘리면서 어렵게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는 보면요, 그 작은 방에서 자기 방에서 그냥 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때 들판에서 아무리 이 권총 능력이 안 좋다 그러더라도 들판에서 기어서 어떻게 자기 집까지 오겠어요? 그 피를 토하면 막 그냥 흘려가면서 자기 방에 그렇게 누워 있는데 피를 흘리고서 이틀 뒤에 태호가 옵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서 그림 장사를 하는 화상을 하는 태호가 오는데 태호 너도 너무했어 정말. 형이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야 그림 좀 팔아주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 하나도 못 팔아준다니까 말이 되냐 화상을 하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치던가 아니면 뭐 뻥을 쳐서라도 형님 그림을 좀 팔아줘야지 말이야. 나중에 수천억이 되는데 어쨌든 태호가 이틀 뒤에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형 죽지 마라 형 그런 기어코 죽었어요. 근데 그 태호도 사실은 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별로 뭐 재물도 얻지도 못하고 뭐 부자도 못하고 결혼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창녀들하고 놀아나가지고 결국 매독으로 인해서 6개월 뒤에 죽었어요. 그 형제는 같이 무덤이 있답니다. 빈센트 반 고흐 불과 37살밖에 살다 가지 못한 짧고 굵게 살다 간 빈센트 반 고흐. 저는 서양화가 김수영이 가장 존경하는 그의 인생을 존경하고 그의 그림을 존경하고 그의 마음을 존경하고 끝없이 존경합니다. 인생 70년 예술 50년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미술교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를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죽는 거 누구나 다 가는 길이죠. 요 마지막 판에
제가 특별한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그거 본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이쪽 구독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